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가 구속이 됐습니다. 자, 이 씨 아버지의 설득으로 거의 자수 형태였다고 하는데요. 또 피해자가 사망한 다이빙 직전 촬영된 21초짜리 영상이 공개가 됐죠. 자, 신민영 변호사. 자, 영상에 증거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? 뭐 대부분들 영상 보셨겠지만 네.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영상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 피해자 윤 씨가 그 문제가 됐던 계곡에서 고무보트에 올라타 있고 그리고 공범으로 지목된 남자 둘이서 이제 그 윤 씨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 고무보트를 흔드는 장면이 이 영상의 내용입니다. 이 영상의 내용은 글쎄요, 제가 볼 때는 이 자체로 보느냐 아니면 전후 맥락에 이 영상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증거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만약에 뭐 제가 이은혜를 변호한다면 이 영상은 그냥 계곡에 가서 신나게 노는 영상이다. 장난하는 거다. 네,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영상이 아니냐. 그래서 이 영상만 떼어놓고 이렇게 주장을 해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영상에 놓여 있는 맥락을 좀 살펴본다면 이 전후에 의심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. 뭐 2019년 2월, 5월에는 뭐 보고덕을 섞은 음식을 먹인 그런 정황이 나오기도 했고 또 그전에는 용인의 한 낚시터 물에 데려가서 이제 빠뜨리려고 했던 정황도 있기 때문에 그 정황에 놓고 봤을 때는 이 고무보트에서 이렇게 물 위에서 괴롭히는 선상도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다. 충분히 그러니까 살인의 의도가 드러난 장면으로 볼 수도 있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. 그래요.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논란에 이게 그 살인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따지기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네요. 네, 뭐 어떤 현상에는 분명히 이 현상을 볼 수 있는 양면이 있기 때문에 뭐 변호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거는 떼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 위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양 해석 모두 가능한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보험 살인의 형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? 일단 보험 살인이라는 죄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. 그냥 살인죄. 인 건데요. 다만 보험 살인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노리고 그리고 사람을 수단으로 여겨가지고 이 보험금 때문에 살해하는 이런 행동이잖아요.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. 그래서 뭐 그 옛날에 그 유명했던 엄여인 살인 그 사건이라고 있잖아요. 그 남편이나 가족들을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계속 뭐 가해하거나 살해했던 사건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. 그 판결이 나왔었고 그리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산낙지 살인 사건이라 그래서 뭐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도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었습니다. 어떻게 우리 박상규 기자는 여러 사건을 취재를 해 보셨는데 이 영상 보셨죠? 네네네. 뭐 신 변호사님 말씀에 어떤 의견이세요? 뭐 변호사 뭐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뭐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좀 애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좀 살인의 의도 좀 그동안 그 이은혜 씨의 과거를 보면 약간 집요한 점이 좀 있었잖아요. 뭐 보고독이라든가 뭐 낚시터에 빠뜨린다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좀 뭔가 증거로 채택할 만한 영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? 네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은혜 사건의 다른 의문점은 공범 여부가 또 있습니다. 일각에서는 어린 시절에 이은혜가 어울리던 가출팸이 공범이 됐다. 이은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범죄 조직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박상규 기자 보시기는 어떠세요? 일단은 뭐 그런 언론 보도가 좀 나왔었는데요.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아직까지는 수사기관의 발표를 수사기관의 검증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범죄 조직이라고 하면 사실 위계 질서라든가 명령 체계 같은 게 있어야지 뭐 범죄 조직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옛날에 어울렸던 그 가출팸 내지는 같이 약간은 뭐 범죄를 같이 저질렀던 친구들끼리 뭐 정보를 공유받거나 뭐 기술을 전수받거나 그런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. 지금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범죄 조직을 구성한 건 아니다. 범죄 조직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엄격하거든요. 그렇죠. 위계 조직과 뭐 명령 체계가 있어야 되고 범죄 조직을 구성한다는 건 그건 어마어마한 죄에 해당하죠. 뭐 수괴 같은 경우는 살인과 뭐 제가 법정형을 다시 찾아봐야겠지만 무기징역형 이 형량인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뭐 가입만 해도 처벌이 되고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뭐 조직폭력에 관련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범죄단체 가입죄에 해당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들의 혐의가 이제 애초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. 부작위라는 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? 그렇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그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이 있었잖아요. 그 구조를 하지 않고 그냥 탈출.
부작위한 게 문제에 대해서 살인죄가 인정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. 예.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이번에 검찰은 그보다 이제 형량이 훨씬 크죠. 그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. 고의성을 밝히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. 신 변호사님,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. 저는 좀 이 이은혜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게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산낙지 살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. 뭐 이 사건이랑 그 이은혜 사건 같은 경우 두 가지 점에서 좀 비슷한데 먼저 산낙지 살인 사건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2010년에 22세의 한 여성이 그 남자친구와 투숙한 모텔에서 그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한 채로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. 이때만 해도 그냥 일반적인 사건인 줄 알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이은혜 사건과 두 가지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알고 봤더니 이 남자친구가 남자친구 명의로 이제 그 보험금을 받아가게끔 이렇게 보험이 많이 가입이 됐었고 두 번째는 이 사건 역시도 초동에 빨리 수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한참 후에 수사가 개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도 이은혜 사건이랑 좀 유사한 면이 있는데요. 이 사건의 경우에 1심에는 이 남자친구한테 살인 혐의가 인정이 돼갖고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어요. 하지만 2심이랑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. 결국 무죄가 선고됐어요? 네, 그렇습니다. 뭐 그러니까 산낙지를 결국에는 뭐 강제로 먹었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먹었냐 이게 쟁점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강제로 먹었을 여지가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피해자가 스스로 먹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이 사건 같은 경우 무죄가 선고됐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건이 좀 불거진 다음에 그러니까 한참 후에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한참 후에 수사가 개시되면 그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혐의를 인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 이 점을 알고 사건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고의성을 밝히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고사로 판결이 났다는 얘기네, 그러니까? 네, 뭐 그러니까 사고사로 판결이 난 건 아니고 적어도 고의에 의한 살인인 거를 충분히 입증되진 않았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이은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한국 사회에 없던 범죄자 유형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. 박 기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? 보통 이제 뭐 흉악 사건 보면 살인범의 어떠한 그 가해자의 동기 왜 그랬을까 사람들 많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전 남편 윤 씨를 완전히 지배자였고 완전히 뭐 조종했던 사람 가해자가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죠.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굉장히 담대했다는 특징이 있어요. 수차례 어떠한 좀 범행의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범행 이후에 보험금을 못 탔을 때에 물론 아직 뭐 이게 유죄 판결을 받은 거 아니지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보험금 못 탔을 때 자신이 직접 제보를 해가지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든가 그리고 또 뭐 지배와 그다음에 담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전에 봤었던 범행하고 많이 다르긴 하죠. 내가 심지어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떨어뜨려서 죽게 만들었다.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긴 하죠. 여러 면에서 봤을 때. 이런 유형의 사건은 사실 글쎄요. 뭐 쉽게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뭐 집중하고 살펴보고 있는 것이긴 한데 이게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노리고 이런 식의 그 죽음에 이르게 유도하는 범죄 이런 거는 진짜 참 쉽게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뭐 박상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은 충분하고 또 그 전후 뭐 행동들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 많이 쌓여 있는데 좀 충분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좀 밝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자수를 하긴 했지만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. 자, 무언가를 노리고 계획적인 자수를 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신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자수의 덕을 보기는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자수를 하면은 형량을 낮추는 데 좀 도움이 된다. 그 자수를 하면 형량을 감경해 준다는 규정이 형법에 있긴 한데 이게 그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뭐 수사에 도움이 되는 뭐 자수를 해야만 보통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감경을 해줄 만하다라고 해서 감경을 해주는데 사안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지금 이 뭐 공개 수배까지 됐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가 포위망이 좁혀온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수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자수로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인정이 돼서 형량 감경을 받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
박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? 이게 지금 뭐 자수라고 봐야 할 것인지도 그것도부터 논란 아닌가 싶어요. 만약에 이 자수가 적용이 돼서 뭐 약간 형량이 좀 낮아지면 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. 뭐 4개월 동안 도피하다가 네.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사망 좁혀져서 아버지한테 자수 의사를 바뀌었다는 것을 두고 자수라고 보면 이건 너무나 좀 관대한 처분이 아닌가 그런 논란일 것 같습니다. 재판으로 가게 되면 이 사안에서 뭐 자수가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게 범죄 혐의를 밝히는데 어쨌든 증거가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난 상황이어서 증거를 찾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날 어쨌든 그날 물에 뛰어들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게 밝혀져야 되긴 하는데 전후 정황은 충분하지만 과연 그날 그 물에 뛰어든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증거가 나올지 좀 관심 깊게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.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증거라는 거는 그 영상밖에 없는 거죠? 뭐 현재로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사건을 접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그 정도로 보입니다. 하지만 뭐 경찰이나 검찰이 또 공개 수사까지 한 데에는 뭔가 좀 결정적인 증거, 자신감을 갖고 진행을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박상규 셜록 기자 또 신민영 변호사였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